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오늘은 미국 증시에 대한 집중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호봉 제니스그룹 파트너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시장을 복기를 해보면 작년까지 3년 연속 S&P 500 지수는 두 자릿수대 상승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도 미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2025년도만큼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23년, 24년도 다 20% 이상씩 올랐고, 다 좋았죠. 네, 그리고 작년은 이제 토탈 리턴 기준으로 배당까지 다 포함하면 한 18% 조금 남짓 이제 올랐습니다. S&P 500이. 그래서 증시가 너무 많이 올른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EPS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EPS를 예측하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10% 중반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보면 그거를 좀 갖다가 작년에 좀 끌어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정도의 성장은 계속 이뤄왔었고 그리고 충분히 그 이상의 성적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0%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펀더멘탈적인 사실 부분인데 여기 하나 더 추가를 얘기를 해서 우려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5년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20배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22배 23배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사실상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 말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대응하는 영역에서 찾아보면 가장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선바뀜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 한 2년 정도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에는 24년도도 그랬고 25년도도 그랬고 각 한 2번 정도씩은 다 손바뀜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10월 달에 성장주가 한번 올라갔다가 지금 성장주가 그거 대비해서 조금 가치주 대비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쯤 다시 이제 성장주가 한 번쯤 치고 올라갈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연초 1분기 그다음에 2분기 정도까지의 성장주의 상대적인 강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성장주의 상승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증시 상승의 그 중심에는 당연히 빅테크가 있습니다. 빅테크 상승이 미증시 전반적으로 좀 이끌어주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요. 2026년도 주목해야 될 종목으로 엔비디아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을 뽑았습니다. 엔비디아를 궁금해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2026년도 엔비디아 2025년도만큼의 강한 슈팅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변동성은 있겠으나 그 정도의 상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 주셨던 이제 웨스턴 디지털, 이제 WDC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일반적인 AI 인프라의 테마에서 지금은 이제 추론으로 확실히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모습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지금서부터 작년만큼의 성과를 좀 낸다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숫자만 가지고는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뭐 숫자는 너무 좋죠. 뭐 영업이익률 70%의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60% 매출 성장률 사실 이 이상 뛰어넘는 성과를 계속 낸다? 이거는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의 상승을 더 예상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AI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구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WDC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추론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연산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장 장치까지 이제 이게 옮겨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연산을 저장을 해야 연산의 속도가 더 올라간다라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이제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의 사실 IR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젠슨한 대표의 그 IR 능력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블랙웰 그다음에 로빈칩 같은 것들이 시장에 더 수요가 좀 많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이런 충분히 좋은 IR은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두 종목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AI 산업 자체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그 무게 중심이 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지난 연말이었죠.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추론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그록 CU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록 같은 경우에는 HBM 대신에 SRAM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SRAM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 SRAM 하면 삼성전자에서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D램은 이제 다이나믹 램이고, 그 다음에 이제 SRAM은 스태틱 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를 보면 D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캐패시터랑 하나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고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SRAM 같은 경우는 6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지스터가 연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SRAM이 들어가면은 연산 속도가 엄청 많이 빨라지고요. 그 SRAM만 단독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SRAM이 보통 이제 GPU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를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품을 만들어내면 연산 속도가 엄청 많이 빨라지겠죠. 근데 이제 이슈는 뭐냐라고 하면 6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를 좀 많이 잡아먹는 점,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하나의 뭐 칩 하나에 얼마냐 이렇게 지금 산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버 단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가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굉장히 고가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쓰이는 부분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을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엔비디아가 중국을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삼성전자도 충분히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재가 겹치면서 오늘도 주가가 좀 시세를 내주고 있다는 점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지난해 구글의 제미나이가 등장을 하면서 말 그대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엔비디아 대 구글 경쟁 구도가 지금 좀 심화가 되면서 AI 자체 칩 개발 이 속도가 좀 붙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뭐 말씀 주신 이제 챗GPT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사용자가 활성 사용자가 한 8억 명 정도 되죠. 어마어마합니다. 네, 8억 명 정도 되고, 이제 제미나이가 이제 6억 5천 7억 명 이제 이 정도까지 사실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각 이제 그 기업들에서 자체 칩을 활용한 전문성의 그 영역 확장,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속도의 개선, 그다음에 능력의 확장, 이런 것들을 많이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시장이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자체 칩 시장은 어쨌거나 폐쇄적인 시장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범용 시장,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 개발자 모델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쪽은 또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까지 사실은 고려한다라고 봤을 때에는 자체 칩 시장으로 다 이게 뭐 흡수가 된다, 이렇게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시장을 사실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사실은 이 흐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ARM이나 이제 마벨 같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에 좀 더 포커스를 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브로드컴은 작년에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ARM이나 마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부진했지만 올해 뭐 눈여겨 보시기보다는 잠깐 참고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서 좀 나오지 않나, 성과가 좀 나오지 않나라는 부분을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CES가 개막이 됩니다. CES에서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AI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AI가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포인트가 집중이 될 것 같은데, AI 시장 어떤 영향을 줄까? 일단 CES 관전 포인트 대표님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딱 헤드라인을 걸었죠. 네. 혁신가들의 등장. 네. 예, 그렇게 딱 걸 걸었고, 그 헤드라인을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제로 나타난 게 이제 피지컬 AI의 상용화라는 부분을 그렇죠. 이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피지컬 AI를 정의했다라고 하면 올해는 그게 일상생활에 어떻게 파고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스마트 글래스, 그다음에 이제 안경 같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AI가 이제 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그다음에 헬스케어 AI, 그다음에 이 모든 거를 사실은 다 가능하게 하려면 또 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올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R 스마트 안경 사실 상상만 해도 좀 어마어마하다, 굉장할 것이다. 그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CES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미증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통화 정책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소송을 검토하겠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의장이 올해 당연히 교체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이 네. 부분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을 네. 것 같기는 한데요.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정책을 펴는 거는 미국 증시나 미국 펀더멘털에 좋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 투자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백악관의 특사라고 이제 불리는 캐비넷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지금 중립금리가 3% 정도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정해진 이상 사실 3% 밑으로 기준금리가 좀 떨어지기 어렵다라는 관측들이 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깰 수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이게 원래적으로 따지면 FOMC가 쏠림 현상을 방지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좀 뚫고 좀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금리 인하의 강한 드라이브를 네. 좀 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점도표상으로는 한 차례 인하가 예상되고 있지만 시장은 두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한다면 그 횟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통화정책 금리 횟수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2회 정도가 맞아요. 두 차례 2회 정도가 정도가, 맞고 네. 이거 좀 약간 과하다 싶으면 3회 정도가 맞죠. 왜냐하면 이게 제가 예상하는 생각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상반기 때나 아니면 3월 정도까지는 아마 작년에 금리 인하를 했었던 3회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의 숫자를 보면서 이제 추가적인 1회 내지 2회 정도를 인하를 하는 게 낫다라고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시계는 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마음이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1월 달에 있는 하원 선거를 내주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정책적 그리고 그럼요. 개인적인 네. 리스크에 봉착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 부분에서는 저는 3회 내지 4회 정도의 가능성도 중간에 기간 중간에 저는 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 금리가 높다는 건 AI 기업이 지금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들에게는 당연히 부담이 될 텐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의사록을 보면 사실 겨우겨우 금리 인하를 한 모양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의 매파적인 시그널은 충분히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 더 움직이지 않는 이유다라고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도 돈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다 채권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발행에 대한 필요성은 되게 높은데 여전히 채권 수요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채권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는 그거는 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예측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앞으로도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찾아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네. 높죠. 시장 금리가 떨어지기에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고 올해 11월에는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트럼프를 봤을 때는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네. 중간 선거 이전에 좀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돈을 푸는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사실 지금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신생아들한테 돈을 주겠다, 그다음에 텍스 리펀드를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산업 규제에 대한 부분을 좀 네. 푼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또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이기게 되면
그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나게 되면 이런 정책을 좀 더 펼치겠다. 이런 규제를 풀어서 확실하게 AI에 있어서 중국을 추월하겠다. 이런 사실 시나리오를 강하게 좀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주식시장에는 어떻게든지 호재가 될 겁니다. 돈은 이미 풀려 있는 상황이고 돈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적인 뒷받침까지 사실은 좀 등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증시에는 좀 굉장히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죠. 네, AI라든지 제조업 정책이 좀 드라이브 걸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장 흐름은 좋은데 비트코인, 코인 관련주들은 최근 계속해서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이후에 비트코인 역시 기대감을 키우면서 굉장한 시세를 내줬었는데 요즘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어요. 네. 그 이유와 함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사실 비트코인 시장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 나름대로 사실은 이제 분석을 좀 해보면 연초서부터 분석을 해봤을 때 금이랑 그다음에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랑 요 세 가지 자산이 번갈아 가면서 짝지어서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또 짝지어서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사실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뭐 금이 올라갈 때 주식이랑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주식이 올라갈 때 금이랑 비트코인이 같이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슈가 나타났던 건 작년 9월, 10월서부터 이제 좀 문제가 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황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에서 금은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비트코인에 있는 자금들이 금으로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고 네. 오히려 비트코인한테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던 살짝 안전자산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완전히 좀 이렇게 사라지면서 금 쪽으로 좀 많이 올라갔고 또 금은 안전자산이 아니라 이제는 투자자산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금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지껏 왔었던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등장 이후에 나타났던 패턴들을 보면 이제 다시 주식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상승할 올라갈 이제 그런 패턴이 좀 만들어졌고요. 금은 또 공교로운지 아니면은 시기를 맞춰서인지 증거금까지 사실 올리면서 조정에 대한 구실을 사실은 맞춰주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에는 금은 한 2, 3개월 정도는 좀 약간 조정을 좀 받을 것 같고 주식이랑 비트코인은 지금 이제 좀 상승의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패턴적인 흐름을 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비트코인 반등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과 은은 작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증시 수익률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전례 없는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네,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은요, 새해 첫날부터 은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했는데 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금이랑 은에 대한 부분을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좀 그 가격을 좀 잡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또 중국 나름대로의 또 자기네들 시장 조절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게 귀금속에 대한 그 가격은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시장이 하나가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나머지 시장들에 대한 변화가 좀 되게 크게 나는 변동성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리거를 지금 작년 말에 이미 미국 정부에서는 좀 어느 정도 당겼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랑 은에 대한 가격은 조금 지금보다는 올라왔던 것보다는 좀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금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질 금리를 사실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뭐 PCE 정도를 뺀다라고 놓고 보는 그런 이제 실질 금리를 놓고 봤을 때에는 지금 상황에서 실질 금리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더 하락한다라고 보기보다는 왜냐하면 실질 금리가 하락하면 금이랑 은은 올라가거든요. 근데 실질 금리가 지금 요 바닥을 잡아준다고 하면은 상승하는 패턴은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좀 판단하는 게 지금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율과 함께 투자 전략을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투자 비중이요. 작년에는 안전자산 비중을 40% 정도로 책정을 해서 그 부분을 회사채에 좀 넣어주십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안전자산을 20에서 30% 정도 보유를 하면서 그 부분을 회사채, 그 다음에 투기 등급 회사채에 넣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장을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강하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현금 관리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위험자산은 한 70% 정도 가져가시되 위험자산에 대한 배분을 연간 전망에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올해 좀 유망한 소비재, 그 다음에 또 유망한 금융,
이쪽에 좀 자산 배분을 해주셔서 나머지 AI만 다 가져가시지 말고 이렇게 주식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베타를 높인다 이렇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금은 채권은 그렇게 회사채 좀 강한 회사채로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산 배분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황호봉 제니스그룹 파트너스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